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승진 판사님의 개인 파산 관련 최신 주요 판결 및 결정 내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개인 파산이라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을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급심도 있고요. 네, 보니까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이 전체 절차에 걸친 쟁점들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법원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판례들을 통해서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또 그 결정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그 파산 신청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아, 네. 이 첫 판례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면책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예요. 네네. 나중에 혹시 같은 이유로 다시 파산이랑 면책 신청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거요?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채무자 회생법을 보면 면책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는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면책 불허가 결정하고는 좀 달라요. 아, 불허가랑 기각이 다른 거군요. 네. 불허가는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이 있어서 면책을 안 해주는 거고요. 기각은 주로 절차상 요건이 미비하다거나 해서 신청 자체를 그냥 각하하는 경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 기각되면 그냥 영영 기회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각된 후에 빚이 새로 엄청 늘었다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확 달라졌다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법원도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 네네. 판례를 보면 이전 기각 결정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채무자 재산 상태나 채무 구성에 좀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건 새로운 파산 원인이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요? 네, 이 사건에서도 첫 신청 기각되고 한 3년 넘게 지나서 다시 신청한 경우였거든요. 법원은 이런 사정 변경 가능성을 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군요. 그렇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보긴 하겠지만요. 네. 다음은요.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이걸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 시효 중단 문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파산하겠다고 신청했는데도요? 네, 채무자의 파산 신청 행위 자체는요, 민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좀 의외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시효가 계속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 시효 중단이라는 건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에 직접 참가해서 채권을 신고한다거나 아, 채권자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군요. 네,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인정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아니니까 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자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유의해야 할 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신청 단계에서는 관련 파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회생 절차를 먼저 시도했다가 잘 안 돼서 결국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 파산을 이전 회생 절차랑 묶어서 관련된 파산으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관련 파산으로 인정되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 회생 절차에서 이미 진행됐던 채권 신고라든지 조사 결과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절차가 좀 간편해지는군요. 그렇죠.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근데 대법원은 이게 그냥 절차가 연달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아,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 첫 회생 신청 기각 시점부터 최종 파산 선고 시점까지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채권자 구성 같은 거에 큰 변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쭉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취지에도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효율성을 위한 거지만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건 아니군요. 자, 그럼 이제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의 효력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 재산은 기본적으로 파산 재단이 되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호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법인이 가입한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아, 회사가 파산했을 때 직원들 퇴직금 문제네요. 중요하죠, 이거? 네.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판단했는데요. 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거고 법적으로도 압류가 금지된 재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이 퇴직연금만큼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근로자 보호 취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남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이 권리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경우에요. 대법원은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이혼, 그리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 이것도 후에 발생했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 형성 기여도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혼 후의 부양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측면이 고려되는데 이게 채권자들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파산재단의 책임 재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 거죠.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파산 선고라는 그 타이밍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걸 악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법원도 그 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은 어떻습니까? 파산한 사람이 가진 생명보험, 이거 해약하면 나오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파산 관제인이 가져가나요?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보면요. 보험 해약 환급금 중에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까지는요? 네, 이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나 장례비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도 보호가 돼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는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금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거죠. 최소한의 안전망은 남겨두는 거네요. 자, 다음은 환취권과 부인권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네요. 네, 그렇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취권은 이건 원래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하는 권리고요. 내 거 돌려달라. 네, 그리고 부인권은 파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거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빚을 갚거나 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버리고 그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파산 관제인의 아주 중요한 권한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치권 관련해서요. 도급인, 그러니까 일 시킨 사람이 수급인, 일하는 사람한테 공사 선급금을 줬는데 수급인이 그 돈으로 땅 사고 집 사고 하다가 파산했어요. 네네. 이럴 때 도급인이 내가 준 돈으로 산 재산이니까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체적 환치권이라는 문제인데요. 특정 금전이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에 그 바뀐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대법원은 이 경우에 지급된 그 선급금이랑 취득한 특정 재산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접적인 사용관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돈이랑 섞이지 않고 오롯이 그 돈으로만 그 재산을 샀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추적에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돼요. 만약에 돈이 막 섞여서 특정성이 사라졌다, 이러면 환치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 돈으로 샀겠지. 이 정도 추측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인권 관련 판례들을 좀 보죠. 부인권은 파산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는 걸 막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여러 경우가 있나 봅니다. 네, 몇 가지의 중요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 부인인데요. 고의요? 네, 채무자나 이 행위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는 행위,
즉 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도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 즉 악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둘 다 알고 있다면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 재산을 이미 팔아버리거나 해서 돌려받기가 좀 어렵다면 어떻게 하죠? 돈으로 받아야 할 텐데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아, 그게 가액배상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부인권을 행사하는 파산 관제인, 즉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반환해야 할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아, 채권자 전체의 이익 기준이군요. 네, 그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시점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물건값을 다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한테 있는 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죠. 네네. 이때 구매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럼 판매자는 그냥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판매자가 파산 절차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 그러니까 별채권자라는 지위를 갖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별채권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즉, 단순히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물건을 회수하거나 대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매자도 그냥 일반적인 파산 채권자랑 비슷한 입장에서 절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이 부인권이라는 게 채권자 전체의 평등을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제도네요. 자, 다음은 재단 채권입니다. 이건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채권들이죠. 맞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세금처럼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아니면 근로자 임금, 소액 임차보증금처럼 사회정책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채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우선 변제 대상이군요. 네,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그리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파산을 했어요. 이 반환 채무도 재단 채권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파산재단에 아직 남아있고 이걸 처분함에 따라서 국가 등이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반환 채권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다만 다른 재단 채권, 특히 조세 채권과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좀 따져봐야겠죠. 네. 임차인의 보증금, 특히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요, 파산 절차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아, 파산에서도요? 네,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이걸 명시하고 있고요. 사실상 재단 채권과 거의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와 그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은요?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매우 중요하죠.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랑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재단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요. 다른 일반 채권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 면책입니다. 파산 절차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절차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책이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일정한 요건하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성실성 그리고 정직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실성, 정직성. 네. 법률, 그러니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이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면책받기가 좀 어려울까요? 판례들을 통해서 좀 보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네. 하지만 만약에요, 채권자들을 해칠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 분할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불리하게 합의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면 이건 재산은닉이나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도가 중요하죠. 의도. 그렇군요. 법원이나 파산 관제인에게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 소득, 빚이 생긴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중대하게 위반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명의 재산을 숨긴다거나 수입 관련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왜 줄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아예 허위 서류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뭐 더 심각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재산 목록이나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파산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슬쩍 빼돌린다거나 고의로 누락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은요. 법원을 속이려는 아주 명백한 시도로 보기 때문에 면책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결국 법원은 채무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이 절차에 임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그럼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면책을 받아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채무자가 알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누락시킨 채권자의 채권, 이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빼놓은 거요? 네, 그 채권자한테는 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같은 판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것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불법행위?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거죠. 그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건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벌금이나 세금 같은 채무들도 원칙적으로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고요. 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네요. 면책받은 빚인데 채무자가 좀 미안해서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요? 약속했는데도? 네. 면책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변제 의무를 지우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해버리면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기 때문이죠. 하긴 그렇겠네요. 물론 뭐 도회적인 책임감에서 자발적으로 갚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면책이 됐는데도 채권자가 그 빚을 갚으려고 뭐 소송을 걸거나 압류를 시도하면 어떻게 하죠? 채무자는 청구 이의해소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이미 면책되었으니까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을 증거로 내면 되겠죠. 청구이의소. 네, 마지막으로요. 파산 선고 전에 시작된 소송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 부담이 면책 결정 후에 확정됐어요. 이 소송 비용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될까요? 네,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그 소송 자체가 파산 선고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 그 비용 부담액이 면책 결정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채권으로서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쟁점들을 다른 판례들을 쭉 살펴봤네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채무자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숨기거나 정보를 속이려는 시도는 면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동시에 또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터운 보호막을 제공하고 또 파산 선고 시점이라든지 재산의 특정성 같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권자 보호,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차리려는 고민이 느껴지는 판례들이었죠. 네, 이런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잃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많죠. 또 배달 라이더나 유튜버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방식도 아주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나 소득,
이걸 파산 절차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걸 숨기려는 시도는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네네. 앞으로 법원이 풀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가상자산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뭐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은 어떻게 산정하고 관리할 거냐 등등. 네, 미래의 법원은 또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